됐어? 헉! 우리 먹는 걸 안 찍었네. 야식 잡수를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찍는지 까먹었어. 야식 잡수를. 디저트 먹어야 되는데 이런 주스 먹지 말라고. 이런 주스 이거 어디야, 이거 외국 거잖아. 이거 이런 거 먹지 말고 좀 우유를 먹어야지. 우유를 먹읍시다. 이거 어디 거야? 건국 우유네. 이거는 유통기한이 자, 패스하고 이건 못 먹겠다. 지금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 특히 이제 우유 산업 쪽에서 뭐냐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푸르밀이라는 회사 있죠. 푸르밀이라는 회사는 다 알죠. 그 비피더스, 그 푸르밀 우유도 있고. 푸르밀이라는 회사가 11월 말에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11월 말자로 정리 해고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직원, 전 직원에게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청산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 중단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중요한 경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정리해고를 대거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통보가 내려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조에서 막 그 반박 자료 낸 거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했는데도 회사 측은 들어주질 않는다. 그리고 신준호 회장이 올해 초에 퇴직을 했는데 그 양반은 퇴직금만 이렇게 30억 퇴직금을 받아가 놓고 회사가 돈 없다고 사업을 한 달 반 뒤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직원들이 한 350여 명 된다고 하고 대리점이 5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뭐 화물차 운전기사라든지 협력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줄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너무 조금 도의적으로 회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 푸르밀 여기 롯데그룹 일가예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은 아닌데 롯데그룹 일가거든요. 사실 기업이라는 게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일인가? 근데 우리가 본질을 지금 따져보지 않고 되게 피상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본질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푸르밀이 신준호 회장이 있습니다. 예, 롯데그룹 그 막 형제들 많은데 돌아가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있죠. 그 동생 다섯 번째 동생인가 동생이에요. 예, 근데 2007년쯤인가? 2007년쯤인가? 사실 롯데그룹이 좀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형제들끼리 더럽게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는데, 하여튼 푸르밀의 신준호 회장도 신격호 총괄 회장은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거 부동산 가지고 막 싸웠었어. 소송도 가고. 그러면서 계열 분리를 해서 나왔는데 당시 롯데 햄에 있던 롯데 우유만 떼갖고 나왔어요. 근데 신격호 회장이 롯데자 쓰지 마라. 그래서 이름을 푸르밀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 푸르밀이 그 롯데 우유, 롯데 햄에서 떠오르는 롯데 우유라는 얘기고. 근데 지금 롯데 우유는 달라요. 지금도 롯데 우유가 있는데 아마 파스텔을 인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저기서 우유 사업을 하건 말건 나는 다른 우유를 인수해가지고 동생하고 경쟁해, 이거예요. 그 신격호 회장이 그 신춘호 돌아가신 그 농심 회장님도 라면 사업 때문에 싸우고 나갔거든. 라면 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라면 잘 되니까 롯데도 라면 하잖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동생네 회사랑 경쟁시키고 막. 하여튼 콩가루는 콩가루인데 뭐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푸르밀의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푸르밀이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다 열어봤어요.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니까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142억. 이 자본총계란 뭐냐면 자산 있죠. 자산 안에는 빚도 포함되는 거잖아. 그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 그 자본총계 순자산이 142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은 865억, 부채는 723억 해서 남아있는 142억인데 푸르밀이 2020년 코로나 때 순손실이 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년 기준이고 21년 기준으로는 얼마냐? 133억이었어요. 마이너스죠. 자, 그러니까 상장사가 아니어가지고 감사보고서 1년에 딱 한 번씩만 나오는데, 만약에 올해도 작년만큼의 순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자본도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빚이 이제는 자본보다 더 많은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계속 이런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데 회사에 남아있는 돈도 별로 없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냥 접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부동산 가치만 해도 한 1200억 이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 팔아서 그러면은 뭐 좀 빚 좀 갚고 직원도 월급 주고 새로운 사업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부동산 자산도 이미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부동산은 또 시가로 평가를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더 높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자산 중에 일부도 이미 금융사에 담보로 또 제공이 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초에 신준호 회장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30억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도의적인 책임도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는 건데 사실 근데 이 정도 되는 회사 그것도 롯데 일가 치고 신준호 회장님이 41년생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 정도 경영을 한 것 치고 퇴직금 30억이면 그나마 양호한 거야. 딴 데 봐봐. 1년 연봉을 3, 40억 받아가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치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 상황은 이렇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고. 푸르밀 앞에 이제 뭐가 하나 붙을 겁니다. 제2, 제3, 제4의 푸르밀이 나올 겁니다. 장담합니다. 아, 여기 맞다. 건국우유 있다. 건국우유도 지난해 11억 원 적자였대요. 그리고 부산우유, 그리고 또 연세우유 같은 데들도 그러니까 유제품이 있죠. 막 치즈라든지 아니면 뭐 유산균 음료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는 별로 없고 뭐 분유나 이런 거 잘 안 팔리고 이런 유제품, 마시는 우유, 음용유 위주로 파는 데들은 계속해서 적자가 엄청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푸르밀도 마찬가지로 푸르밀에 뭐 딴 거 있나? 거의 다 여기 절반 이상이 다 유제품이라고 하니까 그 마시는 음용유라고 해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제2, 제3, 제4의 푸르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이게 있어요.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라는 게 있어요. 이 원유는 WTI 그 원유 아니고 우유의 원유예요. 젖소에서 짜낸 우유. 자, 근데 그거를 우유 회사들이 낙농가에서 사오잖아요. 근데 낙농가들은 어때?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농민들 많이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매년 원유 가격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보일러도 때워야 되고 막 각종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농민들은 적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낙농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유를 뽑아낼 수가 없으면 계속해서 수입량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약간 식량 주권과도 좀 연결이 되는 문제여서 원유 가격을 생산비가 올라갈 때마다 연동을 해서 조금씩 비싸게 계속 사주는 제도가 현재 있어요. 그게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인데 그 소비자 물가지수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계청에서 보는데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젖소를 키우는 데 드는 생산비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낙농가랑 우유업체들랑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가격을 매년 정하도록 해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올랐냐면 생산비가 한 52원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1리터예요? 리터당. 리터당. 좋은 질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47원에서 58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낙농가랑 유업체랑 빨리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월 말까지 다시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마만큼 가격이 또 한 번 오르면 그 1리터짜리 우유 리터당 보통 2,7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원유 가격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0원 오르면 이것만 50원 오르겠어요? 아니죠. 또 유업체들의 마진 여기도 이제 유통비, 물류비 뭐 많이 들잖아. 생산비가 인건비도. 그래서 결국 한 500원 정도 오를 것 같다. 최소한. 한 300원에서 500원 오르면 이제 우유가 2,700원이 아니라 3,000원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유 1리터 요거 하나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들은. 부담되지.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요즘 흰우유 애들도 잘 안 먹는데 우유 급식에서 안 먹는 애들 되게 많대. 우리 애들도 안 먹더라고. 깜짝 놀랐어.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비가 줄잖아. 지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흰우유 소비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때요? 계속 올라가. 우리가 수요와 공급 법칙 배우잖아요. 경제의 기본이잖아. 그럼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을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야 우유가 이제 2,000원밖에 안 해? 야 그냥 사 먹자. 야 저 뭐 물보다 싸네. 막 이렇게 하면서 사 먹어야 되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아유 안 그래도 안 먹는 우유가 이렇게 비싸. 아유 됐어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왜 그 유산균이나 좋은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뭐 치즈라든지 좋은 식품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칼슘은 무조건 우유 아니면 멸치 막 이런 거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애들도 칼슘을 이 우유 말고도 섭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우유를 점점 더 멀리하는 거죠. 근데 또 가격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유업체 입장에서는 야 우유도 안 팔리는데 지금 우리가 또 가격을 제대로 많이 올릴 수도 없는데 생산비 연동제로 해서 계속 값이 올라가니까 야 저거 계속 비싸게 사와야 돼.
그러니까 계속 또 적자야, 적자.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아까 본 그 푸르밀처럼 또 건국 우유처럼 우유, 음용류의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먼저 막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 어떻게 보면 식량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결국은 시장 원리랑은 완전히 배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유업체들이 고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남양이나 메일유업 같은 데들은 다른 식품들이 많아요. 가공식품들, 부가가치 높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익을 내고 이런 하얀 우유 같은 데서 막 까먹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쇄는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세한 업체부터 지금 계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그 뭐냐면 이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 그러니까 물가 오르면 무조건 다 올려줘야 돼. 이게 아니라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해서 두자. 그러니까 마시는 우유 있죠. 음용유하고 가공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뭐뭐 치즈, 버터, 그 다음에 뭐야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실 비싼 원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거 유통기한 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막 수입을 해온다든지, 야 미국이나 유럽이나 뉴질랜드에서 사오는 거 훨씬 싼데 우리가 미쳤다고 리터당 뭐 한 1,100원씩 주면서 그거 사다가 싼 버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야 그럼 이걸 나누자. 리터당 마시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원 정도 예 사가고, 가공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그래도 한 800원은 줘. 이렇게. 물론 이거는 미국산이나 유럽산을 사면 한 470원, 490원에 사올 수가 있어요. 근데도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농가 보호해야지. 리터당 800원에 사줘. 대신에 여기에 리터당 200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게. 그러니까 너네는 사실상 600원에 사오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490원에 미국산 사오지 말고 600원에 국산을 사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최악은 면했네. 그래 계속 국산을 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근본적인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리터당 원유 가격을 볼게요. 근데 이게 비교를 좀 해봐야 돼. 2001년하고 2020년이에요. 자, 근데 한국산, 미국산, 유럽연합 거 2001년에 이 원입니다. 원. 글씨가 그지 같기는 한데 아무튼 2001년에 미국산은 439원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491원으로 얼마 올랐니? 11.8% 오르는데 그쳤어요. 근데 유럽산은 한 19.6% 오르는데 그쳤고, 근데 이때 한국산은 같은 기간에 얼마 올랐냐면 72%가 올랐습니다. 왜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산비 연동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오르는 대로 그 생산비가 올라가는 대로 연동을 시켜서 비싸게 사주다 보니까 리터당 629원에서 1083원까지. 이거는 2020년 기준입니다. 70% 오른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10몇 % 오를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를 원유를 사서 도입해서 쓰는 유업체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비싸게 사야 되니까 계속 안 사게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미국과 유럽산은 여전히 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도별 가격 차등제를 두더라도 음용유는 1,100원에 그리고 가공유는 800원에 사와야 돼요. 근데 여전히 미국과 유럽산은 훨씬 더 싸요. 그러면 유업체 입장에서 계속 유혹을 느끼겠죠. 아, 저 국산 쓰지 말고 저희 수입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쿼터제라는 게 있어서 얼마 양을 꼭 사야 돼. 유업체. 그것도 정해놨어, 정부에서. 그래서 얼마 이상은 국산을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국산 원유를 사야 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세가 낮아집니다. 중요한 게 관세가 낮아집니다. 관세가. 아까도 거의 미국산, 유럽산이 거의 반값이잖아요. 원유 가격이. 근데 2025년 가면은 미국계, 26년 가면은 유럽연합계 관세가 제로가 됩니다. 지금은 한 9몇 %까지 뭐 내려왔어요. 한 22년 기준으로는. 근데 계속 내려갑니다. 왜냐?
FTA 맺었잖아, FTA. 이렇게 해서 원유 시장도 더 개방을 하다 보니까 25, 6년 되면은 미국산, 유럽산은 관세가 제로가 돼요. 그리고 33년 되잖아요. 33, 34년 되면 호주, 뉴질랜드 원유도 관세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산 원유 가격과 수입산 원유 가격은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용도별 가격 차등제를 둬서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싸게 해줄게,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했는데도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흰 우유를 만드는 회사들은 국산을 쓰면 쓸수록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차라리 수입산을 사고 싶은 욕구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우리 주부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비싸니까 인터넷으로 뭐 뉴질랜드산 멸균 우유 사잖아. 미국산 멸균 우유. 그거는 그 고온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균을 죽이는 거여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깁니다. 몇 달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맛도 비슷하고 유통기한도 길고 가격도 거의 반값이고, 근데 굳이 가갖고 막 이거 유통기한 확인하면서 비싼 거 사겠어? 그러니까 주부들은 조금만 머리 쓰면 그런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없어요. 일단 그리고 내년쯤 되면 거의 요 한 곽에 3,000원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참 이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수입산 멸균 우유 사 먹는다며. 진짜 당장 우리 주부님들이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입산을 선호한다는 거죠. 왜? 싸고 맛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원유 자급률이, 그러니까 국산화율이에요. 국산화율. 그 젖소, 누구 젖소에서 나와? 미국 젖소냐, 호주 젖소냐, 한국 젖소냐. 근데 그 한국 젖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77%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 4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부에서도 저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 하면 저 비싸게 계속 사도록 하면 결국은 우리 농가에게 피해가 돌아오는구나. 역시 시장 원리,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가져오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뒤늦게 깨닫고 그래서 아까처럼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이 이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유업체들도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원유 자급률도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수입산 원유는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고. 왜? 관세가 제로가 되니까. 여러분 좀 근본적인 대책이 제가 그것까지는 잘 떠오르지 않아서, 왜냐면 정부도 지금 정책적으로 못 만드는 거라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게 그거예요. 옛날처럼 캠페인 하듯이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국산 우유를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우유, 이름이 우리 우유네. 우리 우유를 많이 마십시다. 캠페인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한두 번이야. 왜냐면 당장 지금 물가 올라갔고 막 장바구니 물가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3천 몇백 원짜리 우유 옆에 1,000 얼마짜리 수입산 멸균 우유가 있는데 이거 안 집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 루즈 게임이에요. 윈윈 게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낙농업계도 힘들어. 그게 우리나라가 낙농업계가 왜 특히 힘든지 아세요? 사료를 거의 다 수입을 해서 그래요. 사료의 원료가 막 옥수수라든지 막 대두,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다 수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는 옥수수 막 남아 돌아 막 이래서 막 사료로 그냥 자기 국내에서 막 사서 막 먹여.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수입을 해야 돼. 또 환율도 올라가잖아. 또 그거 가지고 사료를 안 해서 또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 그러니까 내 친구도 소농장 하는 친구이고 돼지 농장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농장 운영할 수가 없대. 그리고 예전에는 사료 같은 게 가격이 오르잖아. 그러면 사료업체에서 연락이 오는데 저 사장님 저 이번에 사료 가격 좀 얼마 올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난 다른 사료업체 갈 테니까. 그럼 아닙니다. 안 올려도 될 거 이랬대. 근데 지금은 사료 가격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럼 다른 업체 딴 데는 더 올렸어요. 이런 거. 그럼 그래 조금만 올려주면 안 돼.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사료 가격이. 그러니까 농가도 힘들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뭔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뭐 푸르밀 기사 보면서 딴 데 뉴스 보면은 신동환 사장 나쁜 놈 이것만 이야기하잖아. 근데 일단은 우리가 본질이라도 좀 알고 지적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지식이 복리 효과로 이제 불어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오늘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이거. 야식 잡수 앞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